여기 한 법원 서기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도시가 잠든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는 30년간 한결같이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돈 안 되는 공익 소송만 맡는다며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자식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어머니의 금목걸이까지 팔아가며 도움을 준 그녀였지만 며칠 뒤 목격한 한 장면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겨울밤 잠옷 차림으로 쫓겨나 골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 앞에 예상치 못한 은인이 나타났는데요. 그가 건넨 한 장의 휴대폰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인 5시에 눈을 떠요. 도시가 아직 고요한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법원 서기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일과는 제게 평화를 주지만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작은 아파트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아늑하게 느껴져요. 저는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해요. 주방으로 걸어가면서 발 아래로 차가운 나무 바닥이 느껴지는데 이 감촉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전기밥솥에서 밥이 지어지면서 풍겨오는 익숙한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밥이 다 되길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의 업무 일정을 확인해요. 오늘은 5건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서 준비할 게 많아요. 남편은 제가 아침을 준비할 때까지도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그는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야 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무료로 일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공익변호라고 하죠. 남편은 돈만 쫓는 변호사들과는 달라요. 돈이 없더라도 누구나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왜 돈도 안 받고 일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지난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불평하더라고요. 아빠, 그럼 무료 사건 안 맡으면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남편 눈에 피곤한 기색이 스쳤지만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맞아요. 남편이 모든 사건에 돈을 받는다면 우리 집은 더 크고 차도 더 좋은 걸 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공익변호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제는 한 할머니가 남편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었다며 직접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셨어요. 채소는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었지만 그 할머니의 눈물 어린 감사는 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어요. 아침국을 준비하면서 엄마가 해주신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려요. 엄마는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제 남편은 이런 가치를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그는 공익변호를 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거든요.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제 미리 준비해 둔 밑반찬들과 함께 밥, 국, 그리고 구운 생선을 작은 식탁에 차렸어요. 할머니가 주신 채소는 나중에 김치를 담그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양면을 자주 마주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서류를 꼭 쥔 채 혼자 오기도 해요. 남편이 이런 사람들의 사건을 무료로 맡으면 그들의 눈에서 희망이 되살아나는 게 보여요. 누군가 자기 편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들은 등을 펴고 당당하게 서게 돼요. 출근하기 전 가방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요. 재판 서류, 일정표, 펜, 그리고 점심 도시락까지 챙겼어요. 이제 곧 지하철은 붐비겠지만 지금은 길거리가 평화로워요.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나와 가게 앞을 쓸고 계세요. 제가 지나가면 공손히 인사해 주시죠. 남편은 제가 집을 나설 즈음이면 보통 잠에서 깨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밥 먹었어. 아침에 건네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상대의 안부를 묻는 게 상대를 배려하는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상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결혼한 지 오래된 지금도 제 마음을 가득 채워줘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요. 제 일은 특별히 흥미진진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법원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돕고 있잖아요. 남편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비록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편하게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고 가끔은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잊어버리긴 하지만요.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하늘은 회색에서 부드러운 분홍빛으로 바뀌어가요. 곧거리는 직장에 가는 사람들과 학교에 가는 학생들로 가득 차겠죠.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새벽에는 세상이 온통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전화가 울렸어요.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일찍 어두워졌고 차가운 바람이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 잎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고 남편이 또 늦는다고 전화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들려온 건 낯선 목소리였고 그것도 아주 다급했어요. 박 여사님이시죠? 서울시립병원의 간호사 김입니다. 남편분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 손에서 나무 주걱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끓이던 국은 넘치기 시작했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간호사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사고, 위중한 상태, 음주 운전자, 빨리 오세요. 떨리는 손으로 가스레인지를 껐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가방과 코트를 챙기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왔어요.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지 층마다 멈출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땐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부르며 놀랄 정도로 급히 뛰어나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20분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룸미러로 자꾸 저를 쳐다봤고 저는 결혼반지를 계속 돌리며 초조하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봤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그저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아침 그의 따뜻한 미소, 출근 전에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던 손길,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다는 그의 약속, 응급실은 밝고 분주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지나치며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접수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이름을 말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대기실로 안내했지만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왔다 갔다 서성거리며 스윙잉 도어를 지나가는 의사들을 지켜봤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점점 더 불편해졌고 대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하나둘씩 떠났지만 저는 그대로 남아 벽에 걸린 시계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끔씩 간호사가 와서 아직 수술 중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줬지만 그들의 눈에 비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제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먼저 아들, 그 다음 딸. 아이들이 제 옆에 앉았지만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모두가 흠칫 놀라며 좋은 소식이 오길 바랐어요. 병원 창문 밖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마침내 의사가 왔어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그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떠났다는 것을요.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처가 너무 심각했다고 말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아들이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딸은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크게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장례식장 준비부터 의식, 묘지 결정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집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모두가 남편의 따뜻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놨어요. 법적인 문제를 무료로 도와줬던 일,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일, 나이 많은 이웃의 장바구니를 들어줬던 일. 저는 마치 유령처럼 그 모든 일을 지나갔어요.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이 건네는 부의금을 받으며 차를 내왔어요.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면 너무 크고 텅 빈 침대에서 누워 남편의 베개만 바라봤어요. 아직 남아있는 샴푸 향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장례식 내내 제 아이들은 제 곁을 지켰어요. 손을 잡아주며 조문객들에게 절하는 동안 저를 부축해줬고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며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슬픔에 잠겨 그들의 눈길이 남편의 서재로 자꾸 향하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몰래 속삭이며 뭔가 의논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꽃으로 덮인 제단 옆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로펌 사무실에 걸려있던 사진이었죠.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눈빛, 관자놀이에 살짝 보이던 흰머리. 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사진을 찍을 때 그가 웃으며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너무 진지해 보인다고 했던 그 말. 이제는 그 사진이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병원 창문 밖 하늘이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들며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곧 빈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침대에서 자고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과의 추억 속에 그의 웃음소리 속에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게 된 모든 시간들의 무게 속에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이 떠난 지 6달이 지났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공허함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간단히 밥과 국으로 아침을 차려서 부엌 식탁에서 혼자 먹었어요. 회색빛의 아침 햇살이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손에 비누 거품이 묻어 있었지만 급히 전화를 받았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사들이 당장 수술이 필요하대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털썩 앉아야 했어요. 어디야? 어느 병원에 있어? 겨우 속삭이듯 물어봤어요. 서울대병원이에요. 근데 엄마,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저희 돈이 부족해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흐느낌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망설일 것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이었죠. 그래도 병원비를 마련하려면 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버스를 타고 귀금속 상가로 갔어요.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공정한 가격을 쳐주셔서 병원비를 댈 만큼은 마련할 수 있었어요. 돈을 세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의사들이 더 비싼 치료가 필요하대요. 제발 어머니, 저희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생전에 항상 가족이 어려울 땐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곤 했던 게 떠올랐어요. 남편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길 바랐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거의 모든 저축을 인출했어요. 바로 계좌이체를 했고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 목숨을 구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병원에 있는 아들 생각만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에 부드러운 소고기를 넣어 끓였어요.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었죠. 국을 조심스럽게 용기에 담아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갔어요. 조용하고 서늘한 오후였어요. 건물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반짝이는 검은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새 차 같고 굉장히 비싸 보였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아들이 차에서 내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어디 다친 곳도 없고 붕대도 없고 완전히 멀쩡해 보였어요. 심지어 새로 산 것 같은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의 아내도 차에서 내리는데 고급스러운 가게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어요. 국 용기를 들고 서 있는 저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이 차 좀 봐요. 아들이 차 보닛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가격에 샀어요. 며느리가 차의 매끈한 검은색 도장을 만지며 웃었어요. 어머님 돈 덕분에 우리가 원하던 걸 딱 살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국 용기가 미끄러졌어요. 용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보자 그들의 얼굴이 변했어요. 아들의 웃음은 사라졌고 며느리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죄책감 어린 얼굴과 며느리의 냉소적인 웃음만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속였어요. 제 사랑을 이용해서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여기서만큼은 울 수 없었어요. 그들 앞에서는 더더욱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뒤돌아섰어요. 아들이 엄마, 기다려요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미안함이 담긴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망친 사람처럼요. 저는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바닥에 쏟아진 국물 냄새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금목걸이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저축도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제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잃은 거였어요.
제가 키운 아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자랐다고 믿었던 아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할 수 있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텅 빈 집으로 돌아와서야 저는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는 항상 돈보다 중요한 건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 아들이 그 교훈을 잊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주차장에서 보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죄책감에 찬 얼굴이 아니라 어린 시절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어머니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그 질문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어두운 방에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한 걸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은 제 딸 미진이었죠. 울면서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고통을 이해하는 듯 말해줬어요. 미진은 우리 가족 집을 팔고 자기네 가족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남편의 기억이 깃든 방에서 혼자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집은 빠르게 팔았어요. 어쩌면 너무 급하게 팔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미진은 짐을 싸는 걸 도와주면서 사진을 조심히 포장하고 30년 동안의 추억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때 그녀가 참 다정하다고 느꼈어요.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자식 하나는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미진이네 아파트에서 지낸 첫 주는 평화로웠어요. 그녀가 일하러 간 동안 저는 요리하고 청소하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손주들, 그러니까 미진의 두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저랑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숙제를 도와주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죠. 그런 순간들은 제가 다시 조금은 온전해지는 기분을 들게 해줬어요. 하지만 상황은 천천히 마치 폭풍이 오기 전 구름이 몰려오듯 변해갔어요. 미진의 작은 말들에서 시작됐어요.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수도요금을 보며 찡그리기도 하고 제가 입고 있는 검정 상복이 집 안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든다고 불평했어요. 제가 제 돈으로 장을 보겠다고 했을 때는 자기 주방을 제가 장악하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는 저녁을 빨리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마치 제가 있는 게 불편하기라도 한 듯이요. 손주들도 점점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보더라고요. 히터는 계속 돌아가는데도 집 안이 점점 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미지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게 남은 유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며 제가 오빠에게 너무 많이 줬다고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 뒤를 따라다니며 제가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엉망으로 관리했는지 하나하나 짚으며 나무랐어요.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도 높아졌죠. 저는 제가 오빠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미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너무 잘 믿고 너무 약하며 항상 오빠를 더 편애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얘기하자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면서 이제는 가족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저녁 식사 후에 미진이 폭발했어요. 제가 남편이 봉사활동을 했던 지역사회센터에 기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가족의 돈을 낭비한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했던 모든 실수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화를 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날카로운 돌처럼 제게 날아들었죠. 손주들은 방으로 달려가고 사위는 핸드폰만 보며 못 들은 척했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 그녀는 제가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그녀의 엄마라는 걸 상기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면 바지에 오래된 스웨터를 걸친 상태였죠. 하지만 미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제 팔을 잡아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중요 서류와 몇 장의 사진을 넣어둔 작은 가방만 겨우 집어들었어요. 현관 앞에 있던 슬리퍼가 그나마 다행이었죠. 복도는 어둡고 추웠어요.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문 너머로는 미진의 울음소리와 그녀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제 핸드폰도 대부분의 옷도 심지어 제대로 된 신발도 집 안에 있었거든요. 늦가을에 바람이 얇은 잠옷을 뚫고 들어와 몸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한 연세 많은 이웃이 저를 보더니 빠르게 고개를 돌리며 못 본 척했어요. 제 수치스러움을 외면하듯이요. 아파트 건물 밖에 서서 제가 얼마나 철저히 혼자가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바람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갔지만 밤잠옷을 입은 노인을 돕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우고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고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쳤던 딸이 저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어요. 이 배신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졌고 그와 함께 끔찍한 질문이 저를 덮쳤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마에 물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잠에서 깼어요. 제 작은 방 천장이 또 새기 시작한 거예요. 소매로 얼굴을 닦고는 바닥에 직접 깔아둔 얇은 매트리스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방은 너무 좁아서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을 정도였어요. 전선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희미한 노란빛을 깜빡이며 벽지에 벗겨진 자국들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래된 건물이에요. 화장실은 3명의 다른 세입자들과 공용이고 부엌이라고는 매트리스 옆에 놓인 핫플레이트 하나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즉석 커피를 타고 그냥 흰 쌀밥을 먹었어요. 가끔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산 김치를 조금 곁들였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은 감히 사치였죠. 제 처지가 부끄러워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잘 알려진 변호사의 아내 박소영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옛 동네 길을 걸을 때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누구에게도 알아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골판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헐렁한 낡은 옷을 걸치고 넓은 책 모자와 두꺼운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로 집을 나섰어요. 가게와 식당 뒷골목을 다니며 버려진 상자를 주웠고 작은 수레를 끌고 다녔어요. 그 일은 제 허리와 어깨에 무리를 줬고 부드럽고 깨끗했던 제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다른 골판지 수집자들이 저를 보긴 했지만 서로 거리를 두었어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영역을 지키는 룰이 있었거든요. 어느 골목은 누구의 구역인지 말이에요. 어떤 날은 수확이 적어서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곳의 수집자들은 제가 떠날 때까지 저를 노려보곤 했어요. 저도 이해했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생계를 지키는 거였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생계를 지키려는 거였으니까요.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법원 직원들, 남편의 동료들, 우리를 존경해주던 이웃들로 항상 주변이 북적거렸는데 지금은 며칠 동안 아무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 가끔 혼잣말이라도 해서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곤 했어요. 다른 사람과 식사를 나누거나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정말 그리웠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일은 더 어려워졌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골판지가 젖어버리면 쓸모가 없었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얇은 재킷을 뚫고 들어와 수레를 끄는 제 몸을 얼려버렸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골판지를 팔아본 돈으로는 방세와 기본적인 식비를 간신히 충당했으니까요. 특히 추운 어느 오후 쇼핑센터 뒤에서 큰 상자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추워서 골판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님. 정말 박 여사님 맞으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를 알았거든요. 천천히 돌아보니 김 사장님이 서 계셨어요. 제 남편이 몇 년 전에 회사를 구해줬던 사업가였어요. 그때 남편은 김 사장님이 파산 위기에 놓였을 때 한 푼도 받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 도와줬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렇게 더럽고 추운 모습으로 쓰레기를 줍는 장면을 들킨다는 건 너무 창피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이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고 오직 걱정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제 차가운 손을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찾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여사님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친절함이 제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렸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울면서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자식들의 배신, 집에서 쫓겨난 일, 이 작은 방에서 살아가는 일, 그리고 생계를 위해
골판지를 모으는 제 모습까지 김 사장님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그는 제가 작은 하지만 깨끗한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줬어요. 보증금은 자기가 내겠다고 그게 제 남편에게 보답할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님은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셨어요. 남편분이 참 현명하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이걸 몇 년 전에 준비해 두셨어요.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하셨죠.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과의 가짜 사고 이야기를 했던 통화들, 그들의 협박과 조작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희망이란 감정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의를 되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새 아파트에서 저는 깨끗한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진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김 사장님의 친절함은 세상이 모두 탐욕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때로는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고 낯선 이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을 때도 있더라고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저를 위해, 그리고 제가 안전하도록 그렇게까지 준비해 두었던 그의 마음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 존엄은 남아 있었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싸울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위안이 됐어요. 전화 녹음 파일이 제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들어봤고 그 안에는 제 아이들이 꾸며낸 사고와 병원비에 대해 저에게 했던 거짓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법원에서 일하는 제 변호사 친구가 이 정도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지만 신중히 고민해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종이박스를 주었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얇은 옷차림에 몸이 제대로 녹지도 않았고 허리를 굽혀 박스를 주워 담다 보니 허리가 뻐근했던 날들이었어요.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느 날 아침, 밥이랑 김치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조용히 두드리다가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문을 열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문 앞에는 제 아들과 딸, 그리고 3명의 손주들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겁먹은 표정이었고 아들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으며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켜섰어요. 그들은 하나씩 제 작은 월세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집은 김씨 아저씨께서 친절히 마련해 주신 곳이었죠. 제 가족이 이런 초라한 공간에 있는 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늘 그들의 넓은 집,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곳에서 만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낡은 방석 위에 앉아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어요. 5살밖에 안 된 막내 손녀는 옛날처럼 제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제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제가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나머지 2 손주는 벽 쪽에 어색하게 서서 눈을 피하려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고소하실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드린 돈은 다 갚을게요.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어요. 아들도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돈으로 샀던 차는 이미 팔았어요. 다른 것도 팔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 몇 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돈이에요. 제발 저희를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다시 손주들을 봤어요. 막내는 여전히 제 소매를 잡고 놀고 있었고 그저 순진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주변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었어요. 큰 아이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싸우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봤어요. 친구들에게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학교에서 놀림이라도 받으면요? 부모가 감옥에 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기억들이 있었어요. 딸이 한밤중에 저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몰던 날, 그 차가운 길바닥의 감촉, 얼굴을 가리고 종이박스를 주우며 느꼈던 부끄러움,
첫 번째로 지냈던 그 끔찍한 방에 새어 들어오는 천장물, 그리고 매일 밤 혼자 밥을 먹으며 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외로움까지. 저는 돌아가신 남편도 떠올랐어요. 그는 늘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만약 그가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게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라고 했을까요? 김 씨 아저씨의 친절함도 생각났어요. 그는 제 가족이 아니었지만 제 자식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줬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쉼터를 마련해줬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정한 효심이 아닐까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노인을 공경하고 돌보는 마음 말이에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는 아이들의 거짓말 증거가 담긴 전화기가 있었고 그 무게가 더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앞에 놓인 선택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 보였어요. 용서를 하면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이용하려 들까요? 고소를 한다면 그걸로 손주들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기게 될까요? 막내 손녀는 어느새 제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몸이 제게 기대어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죠.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어렸을 적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줬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돈과 욕심이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린 걸까요? 눈을 뜨고 아이들의 얼굴을 봤어요. 걱정과 불안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이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로는 힘든 교훈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창문 밖으로 저무는 해가 보였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곧 아이들에게 제 답을 알려줘야 할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든 손녀를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이제 다시는 제 존엄성을 잃지 않겠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